여보, 당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 엄마가 위독하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지금까지 누가 도와줬는데 당신은 알아?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못 버텼다고. 적어도 당신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지금 장모님이 위독하다고 했어. 대전 병원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했다고. 내려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지금 이게 중요해? 이미 예약 다 했어. 호텔, 항공, 골프장 다 맞춰놨다고. 지금 취소하면 환불도 어렵고. 여행 경비가 얼만 줄 알아?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랑 같이 가는 건데. 여행이 아니라 골프잖아. 태국 가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고 했잖아. 거래처, 병원장들, 학회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 안 나가면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어쩌겠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병원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 개인 병원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단정 짓지 마.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의사가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했다고. 당신은 지금 내 엄마가 아니라 남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내가 가서 뭐해? 내 일도 바쁜데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당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당신 이 집에 사위로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그동안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 키워주고 당신 뒷바라지 해줬던 건 모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어? 내가 무심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좀 넘기면 될 일을 가지고 이게 뭐 큰일이라고. 당신 눈엔 안 보이겠지? 당신은 항상 바빴고 골프장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 엄마가 나 없을 때 아이들 밥 챙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끝나면 기다려주고 그 모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당신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 있어? 됐어. 그만하자. 시간 늦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려 했습니다. 가봐. 가서 재밌게 골프 치고 와. 근데 기억해.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아. 그 순간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불도 안 되고 나도 바쁜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사람이 나가며 남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구리에 살고 있는 53세 김현지입니다.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며 정말 바쁘게 살아왔네요. 정확히는 대학병원에 처음 발을 들인 23 그때부터였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란 게 쉬울 리 없었죠.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또 며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순간부터 저는 늘 바쁘게 살아야 했던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억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삶을 찾았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준 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고 저 역시 야간 근무에 바쁘다 보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밥 해 먹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챙기는 일은 모두 친정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들 밥 한 끼 제대로 해 먹여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는 저에게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죄스러웠습니다.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정작 저는 엄마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대전에 살고 계셨고, 저는 구리에 있었죠. 지루한 일상이 이어지던 찰나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부랴부랴 차를 몰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제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오빠 부부와 여동생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유독 저만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엄마 사고 소식을 전했던 게요.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던 순간에도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한 골프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2박 3일 해외 골프 여행이었습니다. 이미 예약까지 마쳤다며 들떠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 엄마가 위독하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우는데 도와주셨는데 적어도 당신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미 예약 다 했고 지금 취소하면 환불도 어렵다고. 여행 경비가 얼만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몇 푼 때문에 위독한 장모님을 외면하겠다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 있던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살며 평생 참고 또 참아온 이유가 바로 저와 제 아이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남편과 싸우면 엄마가 더욱 힘들어 하실 거야. 하는 생각에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엄마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전에 내려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의 싸늘한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했고, 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대. 어쩌면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제발 와줘. 간절한 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만 좀 해. 이미 예약 다 했어. 장모님 일로 일정을 취소하면 안 돼. 병원에 얼마나 큰 손해가 갈 줄 알아? 환불받기 어려운 거 알아? 이게 업무 겸 여행이라 어쩔 수 없어. 그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성형외과 개인 병원이 거래처가 어디 있을까요?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남아 골프 여행. 누가 몰라서 그러나요? 패키지에 따라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고 비싸봤자 200만 원 안팎일 텐데요. 그 돈이 뭐 그리 아깝다고. 남편의 냉정함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탓, 반복되는 굴레.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라면 아들에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너무 위독하세요. 애들 아빠가 골프 여행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라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탓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이해해야지. 남편이 일 때문에 그러는데 사돈도 사위가 오길 바라겠니? 괜히 네 남편 발목 잡지 마라. 네가 그 정도는 알아서 참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더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저를 외면하고 남편의 행동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무정함이 결국 시어머니를 달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이 서서히 식어가던 그 순간까지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힘들게 살지 마라. 네가 살아야 한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 가늘고 떨리던 엄마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 그 엄마가 떠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엄마 나 어떡해. 제 절규는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제 온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막막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무심하게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 그곳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위가 장모 장례식에도 안 오냐?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모든 시선을, 비난을 저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제 가슴은 억울함과 분노로 들끓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빠도 동생도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참았다지만 이번 일은 너무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왔냐 바보같이. 그들의 걱정 섞인 비난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또다시 가슴 깊숙이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수시로 제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놈 만나지 말아라. 그래도 네 남편은 아버지보단 낫다. 아이들 생각해라. 그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마치 족쇄처럼 제 삶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다 치르고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조문객을 맞고 혼자 절하고 혼자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 없이 맞이한 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태국에서의 즐거웠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골프 가방을 정리하며 태국에서 잘 쉬다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 보내드렸지? 나도 피곤해 죽겠어. 다음 주에도 제주도 내려가야 해. 이번엔 학회야. 어휴, 몸이 나만하질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어이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 치렀다고 유세냐? 나도 병원 일로 얼마나 힘든데.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피곤해 죽겠어. 그 말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내 청춘도, 내 인생도 다 바쳤다고.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은 옆에 없었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야? 당신? 아니야.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절규가 되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울다 지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들 데리고 대전 내려가면 되잖아. 다음 주에 사무제 한다며. 저를 보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당신은 정말 한 번도 같이 내려가 줄 생각을 안 했어? 사무제야. 내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당신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제주도 가야 해. 거긴 학회야. 이건 업무라고. 당신 일에 내가 일일이 끼어야 해? 부모상은 당신 가족이 알아서 치르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 따라가야 해? 그의 냉정한 태도에 저는 또다시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 자식이야. 사무제는 함께 가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할머니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그게 후손으로서의 도리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애들은 엄마 옆에 있어야 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 나는 상관 안 해. 내 일에 당신이 간섭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지만 모든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당신은 아빠 맞아? 사람이야? 애들이 이런 당신 모습 보고 뭘 배우겠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이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좀 해. 짜증난다. 나도 바쁘다고. 당신도 그만 좀 감정 소비해. 당신 히스테리 부리는 거 받아줄 시간 없어. 그 말에 저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지쳐버린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엄마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신흥주택가에서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지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부모님을 따라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낯선 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때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들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제 성격과도 잘 맞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대학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처음 병원 생활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 치이고 의사 눈치 보느라 울며 퇴근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고비였지만 그래도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해외 협력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그 덕분에 수간호사, 간호과장을 거쳐 지금은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험난했던 병원 생활이었지만 저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솔직히 커리어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 불리고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제 이름 앞에는 늘 간호부장 김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고3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미래를 꿈꾸던 남자였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순수함에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저는 대학을 졸업해 간호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학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보였기에 제가 조금씩 용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그의 꿈이 좌절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은 그 남자 집안의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스스로 짊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레지던트 1년 차일 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의사 집안도 아니고 아직 빚도 많고 자리도 잡지 못한 사람이 무슨 결혼이야? 너같이 좋은 집안 딸이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 사랑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부모님조차 제 결정을 반대했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대견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다리고 병원 생활에 지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 과정을 끝내고 나서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처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만함과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개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대출을 받고 제 월급까지 보태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사업은 초반에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내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제차를 수시로 바꾸고 명품 옷과 귀중품을 사고 값비싼 골프 회원권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들어갔고 가정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 문제까지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그 순수했던 사람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너무 많은 정황과 증거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휴대폰 속 수상한 메시지, 늦은 귀가, 그리고 옷에 배어 있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고 저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걸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돼.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오히려 저를 탓했고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 아버지도 여자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의사고 너는 그냥 간호사 아니냐? 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으며 저를 차별하고 외면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능력 있는 간호부장 김연지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하찮은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존중받는 제가 집에서는 남편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와 아이들은 늘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늘 내 아버지는 저랬어도 내 남편은 그래도 의사잖니. 아이들 보고 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또다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의 저는요, 남편의 외면 속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조차 저를 외면한 그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한을 남겼습니다. 사무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잘거렸을 아이들도 할머니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아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다녀왔어? 피곤하겠다. 나 내일 골프 있어. 새벽 티업이라 일찍 자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사무제를 마치고 돌아온 제 앞에서 이 사람 입에서는 골프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피곤하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그 흔한 고생했다는 말도 괜찮냐는 위로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슬픔도 제 마음도 이 사람에겐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스케줄을 통보하듯 말했을 뿐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다시 병원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매일을 기계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집으로 배달된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명세서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금액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의아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이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간 건 처음 보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골프채 새로 맞춘 거. 요즘 트렌드가 다 바뀌었어. 장비가 좋아야 실력도 느는 법이잖아. 당신은 골프도 안 치니까 뭘 알겠어?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외 골프 투어 경비, 명품 쇼핑, 고급 와인클럽 회비, 심지어 룸살롱까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출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 보니 이미 우리 통장은 거덜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과 남편이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분명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남편의 사치와 유흥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당신 지금 이런 데에 돈 쓸 여유가 어딨어? 병원 개업할 때 대출받은 돈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아이들 교육비는? 생활비는? 우리 미래는 생각 안 해? 당신 미쳤어? 남편은 제게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벌잖아.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맨날 병원에서 환자들 똥이나 치우는 간호사 주제에. 당신 월급으론 우리 생활 못해. 내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줄 알아. 제발 좀 아는 척하지 마. 그 순간 저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정확히 저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벌어온 돈을 그리고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간호사지. 당신처럼 번듯한 의사도 아니고 당신에게 나는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지. 자괴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할 말 없으면 울기나 하고. 유세 떨지 마.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따뜻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망에 찌든 이기적인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왜 힘들게 살지 말라고 했을까? 너를 위해 살라고 했을까? 그제야 엄마의 마지막 말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비난과 무시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능력 있는 간호부장이 아닌 그저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남편의 비웃음과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저를 짓밟는 말을 던졌습니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울증 아니야? 병원 가봐.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아. 너 요즘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병원에 말해서 휴가라도 좀 내지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의 외도, 폭언, 무시, 경제적 착취, 그 모든 걸 참고 산 제가 이제는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제 안에서는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내가 예민해진 게 당연하지 않아?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거 몰라?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만 좀 해. 넌 요즘 비정상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피해의식에 찌든 사람처럼 왜 이래? 혼자 드라마 찍지 마. 그렇게 사람 하나를 미쳐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또 미쳤다고 탓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안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제 정신마저 파괴하려 드는 듯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갉아먹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우울증인가? 내가 이상해진 걸까? 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엄마의 죽음, 그의 외도와 폭언, 경제적 문제까지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학대를 겪으신 겁니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어.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저의 심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검사 결과 부인께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이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부인께서는 오랜 기간 남편분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지난 결혼 생활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저를 깎아내리고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의 원인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제 감정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남편의 교묘한 심리 조작이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부인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인께서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 조언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서며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탐욕은 저의 마지막 보루까지 침범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그 상가, 그거 팔아. 요즘 부동산 좋잖아. 팔아서 병원에 좀 보태. 요새 운영 자금이 좀 빠듯해. 그 상가는 제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올려주며 신신당부했던 상가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현지야, 이건 내 거야. 혹시라도 내 남편한테 뺏기지 마라.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거니까. 엄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라고 강요하는 남편. 그의 눈빛에는 이미 그 상가에서 나올 돈을 계산하는 듯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팔아. 그건 우리 가족 거 아니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거야. 내가 쓸 거야. 남편의 얼굴은 그때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함으로 붉어졌습니다. 가족이 뭐 따로 있어? 네 것도 우리 가족 거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살면서 고작 그거 하나 못 내놓겠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걸.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저의 배경과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뿐이라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남자가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와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숨겨뒀던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비행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둘씩 모아왔던 증거들이었습니다. 대출 내역, 카드 명세서, 외도 증거가 담긴 녹취록, 사진, 문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가득했습니다. 됐어.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아.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대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뭐, 이혼?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병원 일은? 미쳤어, 정말.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야.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라도 행복한 엄마를 보는 게 나을 테니까. 병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추한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요. 이제는 그에게서 벗어나 제 자신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 경제적 폭력, 정신적 학대, 그리고 제가 몰래 녹취해둔 모든 증거가 충분했기에 협의 이혼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모든 증거들을 보고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병원장이고 의사인 나 상대로? 넌 끝까지 내 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주제를 알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당신이 했던 말, 나도 이제 돌려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하는 기색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셔. 병원에서 오래 못 버틴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에도 골프 가방 들고 태연하게 떠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똑같이
그가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의 말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이미 여행 예약 다 했거든. 지금 취소하면 환불도 어려워. 여행 경비가 얼만 줄 알아?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당신이 좀 와줄 수 없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그의 고통이 느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왜? 당신도 우리 엄마 위독하다 했을 때 골프 갔잖아. 그때 뭐라 그랬지? 장모님 일에 당신이 왜 끼냐고.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번에도 나랑 우리 애들이 왜 거기 끼어야 해? 당신 어머님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이 아니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어머니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당신 뭐 했는지 난 아직도 기억해.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과의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오직 나와 아이들을 위한 평온한 며칠을 보내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모든 이유, 그 모든 핑계. 업무 때문이야. 환불이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해.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차가운 복수를 하는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또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장모님 일에 너무 무심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엔 좀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당신도 말했잖아. 장모 장례식에 사위가 왜 오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장례, 며느리가 왜 가야 돼? 당신은 당신 어머니 장례식에 나를 왜 불러?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로지 외동아들이란 이유로 모든 절차, 모든 조문객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가 느꼈겠죠. 제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절망인지. 그가 홀로 감당했을 그 외로움과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게 준 고통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뒤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던 날 남편은 그제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야, 내가 감히 이혼을 걸어? 너 제정신이야? 누가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병원장이고 의사고 내가 뭘 상대할 수 있어?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 단단해진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 당신은 의사고 병원장이지. 근데 나는 20년 넘게 당신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왔어.
당신한테 지지 않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하는 기색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남편은 곧바로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신병자몰이였어요. 저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우울증, 조울증 증세가 있다. 아이들 양육에도 부적합하다.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려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신과 상담을 통해 제가 겪은 것이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드값, 대출서류, 병원장 명의의 유흥비 내역,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 폭언 녹취록.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부인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던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하지만 판결문이 내려지는 순간 그의 표정은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 분할 73. 남편은 위자료 지급. 아내 명의의 상가, 아파트는 온전히 보호. 자녀 양육권은 아내에게. 남편의 정신적, 경제적 폭력 인정.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판결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결국 제가 지켜낸 것은 엄마가 남겨준 집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도 잃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병원 경영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외제차도 명품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에는 후회와 비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 말에 남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애처로웠지만 이제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과거에 제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에 대한 뒤늦은 대가일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을 위해 살 필요도 그늘에 머물 이유도 없다는 걸요. 제 마음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리는 지금 처음으로 삶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감이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요즘은 얼굴이 참 밝아 보여. 엄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맞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저로서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엄마가 왜 마지막 순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 엄마, 이제야 딸이 제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 평화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아니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처럼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